그러니까 아마 내년은 변동성이 무지 커질 겁니다. 일단 기대는 앞설 텐데 그게 못 따라가는 현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미리 갔던 것도 출렁이고 이런 과정들이 좀 나올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이 앤 홀드 이렇게 되면 내년은 돈 잘 못 보실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하기 전에 이제 올해는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니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12월 중순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부럽습니다. 네. 잘 가고 있다 보니까 부럽고 한국 증시는 열심히 쫓아가려고 하는데 잘 못 쫓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격차가 좀 벌어져 있고 지금 분위기는 딱 그렇죠. 미국은 그래도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는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게 그거죠. 이제 드디어 연준이 금리 다 인상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없을 것 같고 내년에 언제 금리 인하할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고 특히 나스닥 기술주 이런 쪽들을 더 끌어올리는데 기술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잘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그나마 열일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서 적정 고점을 지수보다 먼저 돌파를 합니다. 그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를 반도체 쪽들이 좀 더 활발하게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망도 요즘에 보면은 내년에 반도체 전반적인 매출들 한 두 자리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또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근데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것보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다 왔을 거고 거기다가 내년에 빠르면 3월달 아니면 5월달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미리 사야지 이런 분위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은 FOMC 회의 이후에 나갈 겁니다만 FOMC 회의 딱 봐도 바뀐 거 없을 것 같아요. FOMC 발표 언제 나죠? 12월 13일 날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한국에 영향을 받죠. 14일 날 목요일 날입니다. 네, 근데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다고 연준이 친절하게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요날 때부터 금리 날 거고 요때부터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끝낼 겁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못 맞춥니다. 연준의 그 내놓으라 하는 경제학자들도 다 못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는 대로 이제 보여지는 대로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크게 바뀌는 거 없겠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은 근데 먼저 금리나 될 거야라는 쪽으로 베팅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때 뭐 FOMC 나와서 큰 변화 없는데 근데 지수는 좀 올라왔다 그러면 약간 또 경계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충분히 확인됐고 연준의 기준치까지 좀 거의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좀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 지금의 좀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들이 높다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대감이 별로 안 반영된 거 아닌가요? 없죠. 한국 증시 따위야 뭐 무슨 그러고 그냥 미국을 이제 계속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네, 한국은 일단 그나마 좀 따라가려고 노력이 나오는 게 그중에 이제 가장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은 그래도 시가총액 1, 3위가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2,530, 뭐 코스닥 836, 뭐 살짝 오르고 있네요. 살짝 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반도체가 중심이 아니었으면 이것까지도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냥 한국도 좀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나 요즘 보게 되면 미국 잘 가고요. 그 어렵다는 유럽도 잘 가고 있고 유럽 증시도 뭐 그리스, 포르투갈 망한다고 한 10년 전에 했던 나라들 지금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고 거기다가 또 대부분의 또 신흥국이라는 국가들 브라질도 치안이 그렇게 힘든 나라도 거기 올라가 있고 인도 뭐 가면은 여행 가면은 다 배앓이 한번 하는 그런 국가. 아직까지 인도에 대해서 좀 잘 나가는 국가라고는 생각이 아직 안 드는데, 네, 그건 벌써 또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국가별이나 아니면 지역별, 여기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은 게 지금 시장의 차원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아마 거기까지 미국 증시나 다른 어떤 시등국 쪽의 자리까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혹시 가계부채 아니면 또 내년에 혹시 그 PF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들 네, 이런 것들도 근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수는 아직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근데 수출적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반도체가 이끌고 딱 세 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개가 끌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좋아지는 거 이게 반영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나마 좀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2024년 주식시장 전망 한번 하고 올해를 한번 돌아볼게요. 내년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은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은 변동성이 무지 커질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연준이 만만하게 금리나 빨리 해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상반되는 아이디어가 부딪혀 있습니다. 금리나 빨리 할 거야?
거기다가 경기는 잘 버틸 거야. 이게 양립될 수가 없는 게 연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뭐 충격적이나 금리가 심각하게 하락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경기가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하드랜딩 아니면 또 경기 관련돼서 무슨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경기를 급냉시키는 저희가 알고 있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죠. 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급냉이 나와야 금리를 빠르게 인하시키겠죠. 근데 경기도 잘 어떻게 소프트 랜딩 쪽으로 잘 버텨낼 것 같고 근데 거기다 금리도 빨리 인하할 것 같고 말이 안 됩니다,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그리고 또 연준 간의 간극 그리고 또 거기 정책 간의 간극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은 좀 갈팡질팡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내년은 선거의 계절입니다. 네, 그러면 또 연말에 1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물러나느냐 또 새롭게 그분이 돌아오시냐 트럼프 형님이 다시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죠. 우리도 총선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여러 가지 또 선거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정책적인 변수와 또 지난번에는 정권이 친미였는데 약간 이번에는 친로 쪽으로 바뀌고 친중으로 바뀌고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또 한 나라가 바뀌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복잡 단단한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그냥 다 됐고 금리 인하할 테니까 유동성에 따라서 쭉 이렇게 가기가 어렵겠죠. 거기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안 좋은데 그러면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끌어올리면서 어떤 경기를 돌아오는 과정들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은 보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기대는 앞설 텐데 그게 못 따라가는 현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미리 갔던 것도 출렁이고 이런 과정들이 좀 나올 시장으로 보면서 그냥 내년은 혹시 그런 거 있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이 앤 홀드 이렇게 되면 내년은 돈 잘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쭉 해서 시장이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비중이라도 정리하셨다가 다시 밀리면 사자라고 하는 이게 좀 들락달락 그리고 또 쥐락펴락 그런 쪽으로 아무튼 밀보리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해 가시면서 밀보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좀 옛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쌀보리. 저 미국에서 와가지고 밀보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네. 자, 아까부터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2023년 마지막 12월 금리 인상 동결이든 인상할 것 같진 않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나 내년 어떻게 좀 보세요? 제 생각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는 적어도 상반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3월, 5월 막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앞당겨서 빨리 가는 것 같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금리는 좀 그렇게 빨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서 심각한 충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텨가는 높은 금리여도 잘 그럭저럭 좀 버텨나가는 기조가 확인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이 좀 출렁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빠른 분들은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느린 분들은 그래도 하반기는 한다. 어쨌든 내년 금리는 인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시작 들어가겠죠? 인하 시기 주식 투자 방법은 좀 달라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유동성 효과 그래서 그런 변화를 끌어내는 어떤 초입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관점 빼고 만약에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위축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경기 민감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차라리 그냥 경기 흐름들 말고 단순하게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 성장주들이죠. 어떤 당장의 경기보다는 지금 성장주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가 깎였던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여기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떤 그런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죠. 네카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그다가 성장주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들 게임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나오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도 일단은 당장 경기와는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밸류가 많이 꺾였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관련 섹터 좀 여쭤보면 말씀하신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 내년 좀 어떨까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바닥권은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이버지. 카카오는 입에도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줬어. 그러면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신 게 많은데 시장에서 또 그렇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게 또 빠르긴 경향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저희가 또 IPO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들, 카카오 계열의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하면은 카카오페인입니다. 잘못 명에다가 페인되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금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또 위축됐던 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트레이딩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기조가 나오는데 지지하는데 보고 한 뭐 2, 3일 정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또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훨씬 좋은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차이는 물론 이제 내년에 카카오가 실적을 얼만큼 보여주는 회복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네이버 쪽이 기업 펀더멘탈 쪽에서 우수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AI부터 웹툰까지 나오는 이런 수익성 사업 네이버는 당장 AI는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축이 되고 있는 어떤 웹툰부터 나오는 콘텐츠 쪽은 또 이커머스 쪽은 또 성과가 낼 테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 쪽에서 가장 또 요즘에 좀 경쟁에 대한 또 압박이 들어오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보면 혹시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셨습니까? 써봤죠. 예. 몇 번 써봤습니다. 여기 저희 카메라에 배터리 연결하는 거 거기서 주문해서. 괜찮으신가요? 근데? 네, 잘 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깜짝 아니 무슨 요만한 탁장이 하는데 2,000원이더라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도 돼?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주문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알리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한 뭐 배송이나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저렴한 거. 거기다 뭐 테무, 쉬인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서 주문에다가 네이버 스토어 있죠. 스마트 스토어. 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거기서 판매하던 사람들이 이게 생태계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직접 주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변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서 주문은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중간자 입장 쪽에서 그런 차익을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커머스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것이고 그건 이제 국내 전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그런 한 축이지만은 네이버 쪽에는 한 축이지만 그런 쪽에서 그래도 플랫폼에 갖고 있는 성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로 심각하게 받는 한쪽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황 쪽에서 밸류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들은 내년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여기도 금리 영향 크게 받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예. 제약바이오는 일단 1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바이오 쪽은 저희가 제일 잘 나온 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멘텀 강해서 좀 강하다. 1월에 있나요? 1월에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꼭 살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이오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바이오 쪽보다 약간 덩치 잘 갖춰놓은 제조업체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물론 실적은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근데 바이오가 바라보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주다라고 시작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막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럼 폭발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100억 하던 게 갑자기 몇천억대로 확 뛰어오를 수 있겠느냐. 이런 폭발적인 성장,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은 또 뭔가 기술력을 통해서 이걸 부각받아서 큰 성장으로 이룰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이 약간 삼성전자 같은 그렇죠. 예. 제조를 전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CMO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다 좋고 그런데 이게 폭발적인 성장,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죠. 예전부터는 2010년대부터는 성장해왔기 때문에 맞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바이오의 특성을 안고 있는 고도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과 아니면은 또 기타 지금 신약 쪽에서 성과 내는 쪽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라든가 거기다가 뭐 종근당 그리고 또 뭐 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더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더 기대가 큰 신약 플러스 알파를 뭘 기대하는 종목들이겠죠. 이런 쪽은 그래도 내년 1월 가게 되면 한 번쯤 이런 모멘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기는 올 텐데 그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번 좀 물량을 줄이셨다가 다시 살 기회를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게임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주가 올해 굉장히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가 4분기 때는 조금 꿈틀했던 것 같긴 한데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퍼러비스, 카카오게임, 위메이드가 속해 있는 이런 게임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쪽 섹터가 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금리 인상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일어나야지 이제 고개 탁탁 들고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NC소프트는 잊어주시고요. 네. NC소프트는 게이머나 아니면 이번에 12월 7일 날 어떤 릴리즈가 됐던 이 TL에 대해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거면 2년 동안 개발해서 뭐 한 거냐,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리니지 라이크라고 하는 리니지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옮겨다가 그대로 뭐 PC나 콘솔 쪽으로 갔던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반응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번에 이 TL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빠지게 되면은 올라오긴 하겠지만 기대를 그렇게 크게 갖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미지를 좀 많이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우리 이런 게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리니지는 잊어라라고 나와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게임 쪽에서도 이제 과거에 저희 한때 P2E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나오는 그걸 연결을 시켜서 나오는 게임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게 약간 살아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는 가상화폐가 또 들썩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벌써 비트코인이 지난 4만 달러에 안착하고 4만 4천대 갔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시작해서 그래도 블랙락에서 현물 ETF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추종을 하는 ETF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미국의 증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SEC 쪽에 가서 거기서 우리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게 되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1월 달쯤에 승인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게 뭐 일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반감기라고 있죠. 공급이 조절되는 또 이쪽이 내년 상반기에 있고 그렇게 되면 수요는 이제 ETF가 설정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직접 사야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물량에 수요가 있을 거고 반감기는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만약에 블랙락이 됐다, 통과됐다 그러면 나머지 글로벌 큰 손들 그러니까 즉 ETF를 운영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나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 신청을 해서 나도 설정 하게 되면 다 수요가 늘어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비트코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가상화폐 쪽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때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으로는 또 한국 가격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추적한 결과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도 이번엔 좀 요만큼 재미는 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위쪽에서 4만 달러 이상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거 말고 좀 이제 물량 나와서 4만 달러 밑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많이들도 보시는 게 국내 뭐 비썸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한국 쪽의 원화 가격을 많이 보시는데 원화 가격 보지 마시고 꼭 체크는 USD 기반에서 추이를 보시는 게 훨씬 좋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 5,700만 정도 하네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베이스는 USD로 봐야 또 환율에 따른 변화를 좀 제거를 시킬 수 있다. 또 프리미엄도 제거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아까 전에 좀 괜찮게 돌아섰다고 하신 게 뭐 반도체랑 자동차랑 조선 얘기 한번 해주셨는데 자,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지금 현재는 좀 어떻고 2024년 반도체 업황 반등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뭐 반도체 섹터 주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 좋긴 좋은데 누구나 다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증권사 뭐 14개 증권사의 내년 탑픽들이 다 반도체고 또 저희가 뭐 다들 저희 김 작가에서도 나오는 패널분들 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반도체를 볼 때 저는 같은 이제 업황이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에 알듯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50% 100% 가까운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맞지만 되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펼쳐주기 시작하게 되면 개별적인 섹터 쪽에서 그 해당되는 섹터에서 종목들이 좀 소섹터들이죠. 이게 빠르게 이것저것 막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 찾아내서 그걸 또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은 삼성전자가 좀 예전의 삼성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좋았죠. 더 좋았고 위상이 그러니까 지금 D램 시장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약간 떨어지고 이 격차가 둘의 격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좁혀졌고요. 게다가 또 서버용 D램 쪽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앞섭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왔을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불 떨어졌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서버용 쪽에서 또 하나의 추구를 차지하는 AI 서버용 이쪽은 훨씬 더 지금 HBM을 통해서 엔비디아와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나가는 쪽에서 지금 삼성은 지금 열이 이만큼 받아 있습니다. 화나 죽겠어요. 이거를 돌려야 되겠죠. 돌리는데 그에 따라서 그러면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이제 이걸 좀 끌어올려서 이제 자 세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와보세요. 자 우리 오시게 되면은 턴키로 지금 GPU만 주세요.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HBM 넣어놓고 거기다가 패키징해서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 검사까지 해서 드릴 테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라고 하는데도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탁
탁 터져야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소부장 쪽에 동반적인 변화가 나올 텐데 그게 벌써 한 여름부터 된다 안 된다 말만 많지. 근데 그 사이에서 웃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거든요. 우린 지금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HBM3 다음에 HBM3 2도 예약이 끝났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바라보는 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울 때 더 잘했구나. 이런 시각들이 좀 붙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예전과 좀 많이 다른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변화, 그러니까 사이클을 많이 보시는데 사이클이 부진할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은 쭉 빠지겠죠. 디램 가격이 쭉 빠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안 팔리니까 재고는 늘어났고. 근데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그대로 두게 되면 가격 제대로 우리 적자폭 계속 길어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감산 들어가죠. 감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산을 통해서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잠깐만 여기서 가격 올라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살려던 수요자들이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재고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재고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들은 이제 살살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수요도 보니까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재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감산을 풀어야지.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게 지금 빠르면은 SK하이닉스가 또 먼저네요. 이건 4분기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내년에 1분기, 2분기 정도쯤이면은 이제 감산을 풀 걸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황이 바닥이었어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소부장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턴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럼 감산 속도를 지금까지 50%를 확 줄였습니다. 근데 감산이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감산을 빨리 다시 정상화를 시키느냐, 다시 가동률 100%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수요가 세게 안 살아나. 그러면 50%에서 60%, 한동안 있다가 또 70%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의 주가는 생각보다 더디게 가겠죠. 네. 이런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 내년부터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가느냐. 네. 이거는 또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이겠죠. 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반도체를 엉덩이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엉덩이에서 진짜 내년에 뿔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다 감안하시고 속도가 늦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점에 잘 샀다 생각하시게 되면 이것도 잘 버티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섹터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차피 주도는 AI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다가오는 처음에 나왔던 게 HBM 관련된 쪽이고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먼저 다 같이 움직였고 또 하반기에 가장 또 스타는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내년 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의 수주가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여기 돼 있다. 폭락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왜냐면 보여주는 게 없는데요. 근데 그 정도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HBM 다음에 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작가님들 내년 가면 핸드폰 바꾸실 겁니다. 왜냐면 AI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온대요. 네, 그러면 나만을 위한 내 데이터를 챙겨가는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 또한 2024년 말이면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이제 변화가 이게 나를 충분히 인식하고 나와의 교감을 갖는 이제 미디어가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은 또 그렇다고 클라우드와 이제 연결시켜 가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일 텐데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조금 초기 모델들입니다.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배다는 점점 확장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걸 봤었을 때 아마 또 이것도 하나의 또 기대감을 갖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것들은 먼저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서 성과를 냈을 때는 조금 늦죠. 그런 변화를 봤을 때도 일단 시장에서는 먼저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테마고 좀 강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강하게 끌어가고 이런 또 스토리가 맞아진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고점을 살짝 넘었습니다. 네. 넘어서 근데 넘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면서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이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가 세서 갔다기보다 아니면 어떤 지금에 알려졌던 AI 반도체 쪽보다 엔비디아는 좀 정체가 돼 있고 오히려 AMD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좀 끌어내거든요. 그럼 시장의 해석은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H100 하나에 뭐 $40,000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근데 그 사이에 AMD가 딱 치고 나오면서 우리 거 쓰세요. H100보다 우리 게 거의 속도는 0.8배 정도 빠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왜 굳이 비싼 돈 주고 그걸 씁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MD 거를 쓴다라는 관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이 90%면은 이거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AMD는 거의 미미한 시장 점유율 쪽에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걸 뺏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AMD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그걸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AI를 관련돼서 이제 러닝을 시키는
쪽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지금까지 썼던 거 씁니다. 지금까지 한 뭐 7년, 8년 동안 써왔던 게 엔비디아 시스템 GPU를 확장을 해서 나오는 쿠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이거 다 내가 익숙한 거 버리고 AMD가 우리 거 써주세요. 우리 시스템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막 프로그램 짜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몇 번 해보다 안 해. 그냥 계속 이거 쓸래.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회복에 실패하는 거겠죠. 가성비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엔지니어들의 효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런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AMD의 관건은 그것까지 다 엔지니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AI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네.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주들 7개 있잖아요. 네.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이 올랐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저라면은 이쪽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뭐 이게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크게 같고 더 많이 오르긴 이미 좀 꽤 올랐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많이 사실 사람들은 또 많이 올랐을 때 관심이 가긴 하지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며칠 올라봐야 이제라도 사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근데 이쪽보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더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면 지금 다 이제 사람들이 나도 써보니까 이게 뭐 통역도 해주고 실시간 통역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인터넷하고 연결되지 않고. 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게 매일경제 오늘 기사 보면 내기의 통역서 AI 펌은 갤버짓 뜬다. 영화 속 장면 현실을 온 디바이스 AI 전쟁하면서 이제 뜨고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당연히. 내 귀에 캔디가 아니라 내 귀에 통역사.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 뭐 파파고나 아니 뭐 번역기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게요. 귀에 꽂고 대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 처리. 빙고. 그게 핵심인 거죠. 삼성 내년 하반기 신형 이어폰에 실시간 통역 기능.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다들. 제가 대학교 때 영어를 포기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가 있었네요. 20몇 년 만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영어 듣다 보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서. 예. 그럼 이제 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칩이 바뀌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AP가. AP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퀄컴이죠. 퀄컴이 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두 가지 브랜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AI 쪽의 디바이스에 맞게 좀 바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딱 노려서 우리도 그래서 엑시노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AP를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한때 갤럭시 S20인가 21인가 20 그때쯤에 한번 엑시노스 탑재했다가 폭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통제 능력과 전력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냅드래곤 탑재된 거 살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AP라든가 또 MC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여기 어떤 사물 기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죠. 이게 MCU라고 하는 컨트롤 유닛 쪽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뭐 어버버 반도체는 조금만 종목들이 있고 그게 좀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도 앞으로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거고 채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보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퀄컴이라든가 앞으로 그러면 빅테크들 여기저기서 이제 나도 나에 맞게 AI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벌써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는 뭐 라마 시스템으로 가면서 우리 거 만들 거예요?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아마존도 우리 거 만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보니까 코발트 100? 마야? 100? 뭐 이러면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 브랜드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끌어낸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 또 하나의 새로운 또 반도체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걸 설계하고 또 새로운 IP를 갖다가 적용시켜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더 중요하겠죠. 디자인하우스, 설계하는 회사들. 그러면 ARM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죠. 그런 반도체 쪽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AI와 함께 변화가 되겠을 때 초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 챙겨가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